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은주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재경관리사 시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강의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험 문제는 총 120문제가 출제가 돼요. 먼저 재무회계 문제가 있는데 재무회계가 문제 1번부터 40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41번부터 80번까지가 세무회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가 관리회계가 있습니다. 원가 관리회계가 81번부터 120번까지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돼요. 제가 강의를 드릴 때 이거 문제 번호 순서에 따라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 관리회계 이러한 순서대로 강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장 재무회계 기초이론을 하기 전에 제가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재무회계 출제 경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하는 문제가 2019년 1월에 시행되었던 기출문제 1번 문제로 나왔고 2019년 3월에 진행되었던 문제 1번, 2019년 9월 문제 1번, 2020년 9월 문제 1번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다뤘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드릴 때 소제목으로 조금 나눠봤습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1.1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및 내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회계라고 적어놨는데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100억 원을 투자를 하면 이거를 200억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 계획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하실 거예요? 아, 이거 저 사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스토리가 이어지겠죠.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100억 있으세요? 아, 여기에서 막히나요? 자, 그러면 내가 100억을 투자하면 이거를 200억 원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 계획이 있는데 내 수중에 자금이 부족해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자기 돈을 출자하겠지만 이것만으로 모자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식을 발행을 한다거나 다른 데서 차입을 하겠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회계에 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저하고 약속을 몇 가지 해볼 건데 회계 시작하는 시점을 기초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끝나는 시점을 기말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할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기초에 자산 예를 들어 80억, 부채 40억, 그리고 자본 40억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해 동안 경영 성과를 통해서요. 기말에 새로운 자산, 부채, 자본이 형성이 되겠죠. 예를 들어 기말에 자산이 140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부채 70, 자본 50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어떠한 사람들이 이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자, 먼저 경영자, 내가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 알고 싶겠죠. 또, 나 이 회사 주식 샀는데 내가 주식을 산 회사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것 같고, 또, 나 여기 돈 빌려줬는데 원금하고 이자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겠죠.
그리고 세무서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이 이익이 발생하면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만큼의 세금을 징수해야 될까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기타 이해관계자,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재무제표 같은 걸 이제 만들기 위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상. 자, 외부 이해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내부 이해관계자들도 이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네요. 자, 목적은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무, 재산과 의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그럼 이거를 이제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기업은 어떠한지 알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 좀 일종의 통일된 양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을 하고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크다고 하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러한 이제 재무회계 절차에 따라 보고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관리회계가 있는데요. 관리회계는 그냥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게 관리회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회계는 외부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관리회계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게 관리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관리회계의 경우에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의 활용, 그러면 이제 남들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특정한 양식은 없어도 되고요. 법적 강제력, 외부에 보고하는 게 아니니까 법적 강제력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1-1. 가나 다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것을 물어본 것 같네요. 자, 먼저 재무회계 보고 대상. 그러니까 내부, 외부 둘 다 해당되겠죠. 그런데 이게 일단은 관리회계가 내부잖아요. 그러면 자, 나가 내부여야 되고 그리고 관리회계는 보고할 때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게 아니에요.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거 4번밖에 안 남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이거 가나다라 마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는 자,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시험 합격이거든요. 자, 이거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되는데 모든 문항이 가하고 나는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뭐 올바르겠죠. 보고 양식. 이거 반대로 적었죠. 재무에게는 재무제표, 관리에게는 일정한 양식 없음. 그럼 다가 들어간 거 탈락. 그러면 또 라는 또 다 들어가 있네요. 자, 말을 볼게요. 관리에게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가 들어간 것도 틀렸죠. 2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2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이 있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국제적 비교 가능성. 그런데 여기에 한국 채택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이 국제회계 기준이 영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내용은 우리나라 현실과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것만 한번 골라보자. 대한민국 영어로 코리아라고 쓰잖아요. 이거를 뭐 KIFRS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누가 사용을 할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을 서로 비교해야 되는 경우에 국제회계 기준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을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금융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업종이 있죠.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금융업이나 수출이나 수입업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사용하지만 그런데 우리 회사가 지금은 규모가 대기업만큼이 아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대기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또는 우리 회사가 지금은 수출이나 수입을 하지 않지만 수출도 막 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 미리 준비하자. 기업의 선택에 따라 국제회계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비교.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이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규칙 중심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원칙, 규칙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죠. 자, 그냥 굳이 따진다면 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예외적인 것도 조금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규칙적으로 이렇게 한다. 다른 거는 좀 허용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요. 국제회계 기준은 재량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개정 과목 중에 투자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요, 투자부동산 그냥 취득원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원가로 이렇게 측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은 이 조문이 평가라는 용어보다 측정이라는 용어를 더 이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원가로 측정할 수도 있고 공정가치로도 측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재무제표라고 하면 예를 들어 계열사들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거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전자도 하고 전기사업도 하고 건설업도 하고 뭐 보험사도 해요. 이런 경우에 자, 이 연결된 회사들, 계열사들까지 합쳐서 계열사들도 합쳐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를 연결재무제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제회계 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중심인 반면 대신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개별재무제표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이 재량이 많이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공시할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A라는 방법만 인정된다. 이렇게 예를 들면 국제회계 기준은 A 또는 B 또는 C를 선택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정보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기준으로 했는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주석을 통해서 A라는 방법으로 했다. B라는 방법으로 했다.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공정가치 아까 전에 투자부동산을 예로 들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을 했어요. 그럼 이게 나중에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보고를 하거든요. 공정가치 적용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예제 1-2번 보도록 할게요.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이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규칙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아는 지인 중에 이름이 국원이거나 원국이거나 또는 이름이 일규거나 규일인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을 한번 좀 떠올려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이름이 원국인 그러니까 강원국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원칙 중심인 거 국제회계 기준, 저는 처음에 헷갈릴 때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자, 아무튼, 자, 문제 1번. 옳은 거를 물어봤으니까 1번은 아니고 2번 국제회계 기준은 공정가치 측정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이 잘못됐습니다. 문제가 옳은 것을 물어봤죠. 그러면 2번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주석 공시할 양이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났죠. 국제회계 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제시하고 있다. 자, 어떤가요? 자, 4번이 답이 되죠. 국제회계 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중심. 2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기억하고 니은인데 이 KIFRS가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했죠.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이니까 3번, 4번 탈락.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은 공정가치 측정을 확대하고 있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한국회계기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에 들어가시면 회계 조문 같은 거를 실제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회계기준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으로 출제가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 보면 기준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가 있어요. 저는 PDF 파일 그냥 살짝 열었다가 그냥 닫아 볼게요. 그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목차별로 해당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맨 끝에가 280페이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에서는 이 내용을 그냥 전부 다 학습하지는 않을 거고요. 좀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기구가 있어요.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검토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필요합니다. 재무제표 작성자 입장에서는, 참고로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회계 담당자가 아니라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들, 회사에서 급여 얼마나 받는다고 여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까지 지라고 해요. 경영진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재무제표 작성자가 그럼 어떤 기준으로 작성할지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 감사인, 작성된 재무제표가 제대로 되었는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인 입장에서 그러면 이거를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겠고, 재무제표 이용자는 해석하는데, 기타 이해관계자,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사람이 기타 이해관계자인데 접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 개념 체계하고 특정 회계 기준하고 서로 다르게 언급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어느 게 우선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더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가급적이면 자산과 부채는 합치지 말고 그냥 따로따로 보고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뒤에 가면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개정이 나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느낌상 개정과목 성격이 자산인 것 같죠. 그리고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어요.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이연법인세 자산이 100원이 있고 이연법인세 부채가 80원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그냥 이연법인세 자산 20 이렇게 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더 우선하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상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보면 좀 이거 재경관리사와 유사한 자격증들 중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을 좀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있는데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세 가지 가정이 있어요.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있는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한 가지만 있네요. 계속기업의 가정. 자, 우리 유형자산 중에 감가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가상각을 하는데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떠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 5년 이내에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5년 이상은 계속될 거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죠. 계속기업의 가정 하나만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질적 특성이 있는데 이것도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 국제회계 기준이 조금 용어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주요 질적 특성, 부차적 질적 특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근본적 질적 특성, 보강적 질적 특성 이렇게 이제 용어를 바꾸네요. 자, 언뜻 보기에 주요 질적 특성과 부차적 질적 특성이라고 하면 어느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요 질적 특성이 중요한 것 같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근본적 질적 특성이 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서로 다르죠. 재경관리사 시험은요, 국제회계 기준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제회계 기준 내용으로 학습해야 돼요.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으로 나눕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신뢰성이 있었고 신뢰성의 하부 속성으로 표현의 충실성이 있었는데 이 표현의 충실성이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주요한 특성, 근본적 질적 특성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검증 가능성 있죠. 적시성 있죠.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보강적 질적 특성에 해당하네요. 자,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 세 가지, 그리고 표현의 충실성 세 가지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 중요성인데 아니 이걸 그냥 예측 가치하고 콤마 찍고 확인 가치하고 콤마 찍고 이러지 왜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로 했냐면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의 충실성 빼먹지 말고 완전하게 서술하자. 오류 같은 거 없도록 하자. 오류의 배제. 그리고 중립적 서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 빼먹지 말고 보고하자. 완전. 틀리면 안 돼. 오류의 배제. 여기까지는 알겠죠.
중립적 서술은 어떤 회계 정보를 제공할 때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유인물로 이거 어느 회사의 재무제표예요 하고 나눠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믿을 만한 정보입니까? 모두에게 공시된 게 더 믿을 만한 정보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보강적 질적 특성이고 가급적이면 근본적 질적 특성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목적적 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을 둘 다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적 합성을 너무 강조해요. 이 목적적 합성이라는 게 의사결정의 유용한 속성을 말합니다. 표현의 충실성은 이 정보가 믿을 만한 정보인가? 이게 표현의 충실성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5년 전에 토지를 5억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가치가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억을 기준으로 의사결정하겠죠. 그럼 목적적 합 측면에서는 현재 가치 20억이 중요하지만 이거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과거에 5억 원을 주고 취득한 거는 거래 내역이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20억이 있다고 어떻게 믿죠? 믿을 만한 정보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표현의 충실성 측면에서는 그냥 과거의 거래 내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서로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2번, 3번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 유용한 속성이 나와 있는데요. 4번입니다. 자, 서로 상충될 때는 어느 게 우선한다. 한국 책대 국제회계 기준이 더 우선하는데 개념 체계가 우선한다고 했으니까 4번이 잘못됐어요. 2번 문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하는 거 맞고 2번 자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건 뭐죠? 해당하지 않는이니까 다시 말해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하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들도 일반 목적 재무보고 주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이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효익과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된다. 회계 정보를 제공했을 때 효익. 만약에 내가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자, 이게 이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상장 기업이라고 했을 때 그 상장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적정한 의견을 받지를 못해요. 재무제표가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이거 회계 담당자를 고용하고 회계감사 수수료를 지급해서라도 자, 기업이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효익이 더 커야 되고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은 보강적이고 목적적 합성, 충실성 근본적이고 보강적이 극대화가 아니라 자, 근본적 질적 특성이 더 중요하니까 4번이 반대로 적었네요. 자, 4번 문제. 소모품을 구입할 때 자산으로 인식하는 대신 비용으로 인식하는 근거를 물어봤습니다.
적시성은 보다 빨리 제공한다, 중요성에 따라 처리한다인데 이거는 답이 중요성이 돼요. 자, 만약에 내가 비용으로 처리한다? 소모품은 사실 금방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소모품 비용으로 한번 처리하고 끝나는데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소모품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소모품 사용할 때마다 소모품을 줄여주면서 비용 처리하는 걸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요. 중요성 측면에서는 자, 이렇게 비용으로 인식한다. 2번이 답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무제표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